그날은 남편의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상속 발표식이었죠.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호텔 대연회장. 200명이 모였어요. 남편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1985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신부 한정숙은 25살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지만 부케는 시장에서 산 조화였어요. 신랑 강태주는 27살 대학 강사였습니다. 양복은 빌린 거였죠. 하객은 친구 몇 명뿐이었어요. 정숙의 부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반대했거든요.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다고요. 신혼집은 반지하 6평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사람들 발만 보였어요.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부엌은 복도에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정숙은 남편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잘 살아봐요.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남편은 대학 강사로 한 달에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방세가 15만 원이었죠. 남은 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정숙은 동대문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길바닥에 옷을 깔아놓고 팔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왔습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좌판을 벌였어요. 한 달에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까맣게 탔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업해볼까 해. 무슨 사업이요? 무역이야. 친구가 연결해준 거래처가 있어. 정숙은 남편 눈빛을 봤어요. 간절했습니다. 미천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큰 돈이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며칠 후 정숙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집 등기부등본을 몰래 챙겼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집을 팔았어요. 당시 시가로 5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찍혔을 때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 하지만 돌아서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통장을 건넸어요. 여보, 이거. 태주는 통장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돈이야? 친정집 팔았어요. 뭐? 괜찮아요. 우리 잘 되면 더 큰 집 사드리면 돼요. 남편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작은 사무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태주는 예전에 신용불량자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안 됐어요. 사업자 등록도 본인 명의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떡하지? 정숙이 말했어요. 제 이름으로 하면 되죠. 그래도 되겠어? 당연하죠. 우리 부부인데. 서류에 한정숙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법인 설립 신고서에도 도장이 찍혔어요. 회사 지분 30%도 정숙 명의였습니다. 태준이 말했어요. 나중에 신용 회복되면 내 이름으로 바꿀게. 천천히 해요. 정숙은 그 서류를 파일에 끼워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좌판 장사를 했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에는 회사 격리 업무를 도왔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 신고를 대신 해줬어요. 그 사이 아들 민우가 태어났습니다. 딸 혜진이 태어났어요. 막내 아들 민우도 태어났습니다. 아이 셋을 업고 키웠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자 모셔와서 간병도 했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1995년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 아파트였어요. 정숙은 좌판을 접었습니다. 이제 전업주부가 됐죠. 하지만 여전히 회사 격리는 도와줬어요. 태주는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했어요.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2005년 회사는 중견기업이 됐어요. 임원이 30명이 넘었습니다. 회식 자리가 잦아졌어요. 태주는 정숙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도 갈까요? 아니야, 비즈니스 자리야. 혼자 집에 남았어요. 어느 날 회사 사보에 남편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입니다. 아내 이야기는 없었어요.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2015년 회사는 대기업 반열에 올랐어요. 연매출 3천억 원. 태주는 회장이 됐습니다.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회장님, 부인도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아내는 빼주세요. 조용히 살고 싶어 해서요. 정숙은 기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자식들도 변했어요. 큰아들 민우는 부회장이 됐습니다. 아버지 골프 파트너였죠. 어머니한테는 명절에만 전화했어요. 딸 혜진은 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어요. 막내 민호는 상무가 됐습니다. 어머니 생일도 까먹었어요. 2020년이 됐습니다. 회사는 연매출 5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정숙은 65세가 됐습니다. 강남 대형 아파트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는 언제나 본인이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나갔고 자식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 흘렀구나. 5년 전부터였습니다. 태준의 회장실에 새 비서가 왔어요. 이소희, 32살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영어와 중국어가 유창했어요. 회장 전담 비서로 배치됐습니다. 일정 관리부터 해외 출장까지 완벽하게 챙겼어요. 남편은 소희를 신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저녁 7시면 왔는데 이젠 10시가 넘었습니다. 정숙이 물었어요.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요? 응, 해외 거래처 때문에. 주말에도 골프를 나갔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비즈니스 미팅이야. 혼자 집에 남았어요. 어느 날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강남 고급 레스토랑 마이너스 180만 원. 명품 가방 매장 마이너스 850만 원. 호텔 레스토랑 마이너스 320만 원. 본인이 받은 적 없는 물건들이었어요. 한 달 결제액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년 전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어요. 정숙도 참석했습니다. 태준이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원들, 직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어요. 아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임원 가족 소개 시간이 왔어요. 다른 임원 부인들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정숙만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행사 후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구석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1년 전이었습니다. 자녀들 단체 채팅방이 있었어요. 정숙은 가끔 그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민우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이혼 생각하신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딸 혜진이 답했어요. 진짜? 재산 어떻게 되는 거야? 막내 민우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속은? 우리한테 영향 있어? 어머니 걱정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태준이 화를 냈습니다. 왜 내 사생활을 간섭해? 사생활이 뭐예요? 전 당신 아내인데.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집안일이나 신경 써.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오랜 친구 박영희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인 고민을 털어놨어요. 영희가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혼 전문이야. 내 친구 소개로 알게 됐어. 변호사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 상담이라도 받아봐.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결국 명함을 받았습니다. 지갑 깊숙이 넣어뒀어요. 3개월 전 태준이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회사 행사에 오지 마. 왜요? 그냥 이유 묻지 말고. 전 회장 부인인데. 시끄러워. 내 말대로 해.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2개월 전 정숙은 결심했어요. 영희가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재현 변호사 가족법 전문.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다음 날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12층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김재현 변호사는 48세 남자였습니다. 침착한 인상이었어요. 정숙은 40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무슨 증거요? 신용카드 명세서, 사진, 문자, 뭐든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버린 신용카드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명세서가 오면 복사했어요. 회사 서류도 몰래 사진 찍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40년 전 서류도 꺼냈어요. 법인 설립신고서, 본인 명의로 된 지분 30%,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한개월 전 회사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70세 생일 기념 행사 준비 중입니다. 초대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만 초대장이 갔습니다. 며칠 후 홍보팀 직원이 전화했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번 행사는 네,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의 70세 생일 행사에서 제외된 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가슴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옷장을 열었어요. 40년간 모아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 확인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 회사 설립 서류, 지분 증명서, 모두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2025년 12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태준그룹 회장 70세 생일 겸 경영 승계 발표 행사가 열렸어요. 임원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인사들도 왔어요. 기자단만 50여 명이었습니다. 호텔 입구부터 화려한 꽃장식이 가득했어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그룹 회장 고위 기념 및 경영 승계 발표식. 정숙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회장 부인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하기로요. 옷장에서 검정 정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5세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품위는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행사장 입구로 걸어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정숙입니다. 회장 부인이에요. 직원이 당황했어요. 명단에 이름이 없었거든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겠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직원은 막지 못했습니다. VIP 좌석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어요. 무대 위엔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주변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모님이 오셨네. 명단에 없었던 것 같은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대 위로 태준이 올라왔습니다. 네이비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연단에 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태준 그룹 40년의 역사, 태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 해외 거래처와 악수하는 모습,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본인 모습은 단 한 장면도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태준그룹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임원들 이름을 하나씩 불렀어요. 김 부사장님, 이 상무님, 박 이사님, 직원들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또 박수가 쏟아졌어요. 아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태준이 손짓했어요. 자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대 옆에서 큰아들 민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큰아들 강민우입니다. 오늘부로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회사 지분 30%를 상속받습니다. 민우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막내 민우도 무대에 올랐어요. 막내 강민우입니다. 상무로 승진하며 지분 20%를 상속받습니다. 민우도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이름도 나오겠지. 하지만 태준은 경영 승계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대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발표가 있습니다. 정숙은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40년간 함께한 동반자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하겠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났어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정숙을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대 옆 커튼이 열렸어요. 여자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소희였어요. 38세,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이분은 이소희입니다. 지난 5년간 함께했고 앞으로도 제 동반자로 살 것입니다. 소희가 연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일부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색한 박수였어요. 태준이 또 말했습니다. 이소희에게 회사 지분 10%를 증여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연회장이 또 술렁였어요. 정숙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거였어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연회장 중앙 통로를 걸었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이 나가시네. 저러다 괜찮을까? 정숙은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당당했습니다. 연회장 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사모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뒤따라 나왔지만 택시는 이미 출발했어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경제신문 일면에 사진이 실렸어요. 연회장을 나가는 정숙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제목이 컸어요. 태중그룹 회장, 40년 아내 버리고 여비서 선택. 70세 생일날 이혼 선언. 충격. 포털 사이트를 켰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태중그룹이었습니다. 회사 홍보팀은 비상이 걸렸어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장 시작 1시간 만에 8% 떨어졌어요. 정숙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재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작합니다. 행사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강남 아파트에 혼자 남았어요. 80억짜리 집이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였죠. 하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태주는 전날 밤 직원들을 시켜 짐을 싸갔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어요. 100억짜리 집이었습니다. 소희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자녀들은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춥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재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전 10시에 오세요. 다음 날 아침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12층 상담실이었어요. 책장에는 이혼 소송 판례집이 빼곡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커피를 건넸어요. 어제 행사 기사 봤습니다. 힘드셨죠?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정숙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냈어요.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5년치였어요. 고급 호텔 결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레스토랑, 명품 매장, 해외여행. 월 평균 2천만 원씩 찍혀 있었어요. 제가 받은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꼼꼼히 확인했어요. 좋은 증거입니다. 정숙이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이 수십 장 들어 있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6개월 전부터요. 사진 속엔 태중과 소희가 있었습니다. 손잡고 걷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50장이 넘었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 증거로 충분합니다. 정숙은 세 번째 파일을 꺼냈어요. USB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건 좀 특별합니다. 무엇입니까? 비자금 조성 증거예요. 김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10년 전부터 제가 회사 격리를 도와줬거든요. 그때 복사해둔 장부들이에요. USB를 열었습니다. 회계 장부 파일이 가득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도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10년간 총 200억 원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한참을 확인했어요. 이건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발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증거들로 재산 분할 60% 이상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100억 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노란색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40년 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어요. 더 있습니까? 정숙은 봉투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어요.
아니요. 일단은 이것만으로요. 알겠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이혼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청구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태준의 불륜, 비자금 조성, 재산 분할 60% 청구, 위자료 100억 원 청구, 법원 직인이 찍혔습니다. 소송이 접수됐어요. 다음 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태준그룹 회장 부인, 이혼 소송 제기, 재산 분할 60%, 위자료 100억 요구, 비자금 200억 의혹까지 기사가 쏟아졌어요. 태준그룹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장 시작 30분 만에 5% 하락했어요. 회사 임원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3명이 태준을 맡았어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사모님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금 의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태준은 답답했어요. 합의할 수 있을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우였어요. 6개월 만에 전화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니? 소송? 취하할 수 없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억 주신대. 그걸로 합의하면 안 돼? 30억? 응. 나쁘지 않잖아. 정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민우야, 40년 값이 30억이니? 엄마, 나는 거절한다. 엄마, 이러면 아버지 망해. 그건 내 아버지가 선택한 거야.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딸 혜진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미국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중립을 지킬게요. 도와줄 수는 없어요. 막내 민호는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답장도 없었어요.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정숙은 가방을 열었어요. 노란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펼쳤어요. 40년 전 서류가 나왔습니다. 회사 설립 신고서, 한정숙 명의로 된 지분 30%, 명의신탁 계약서, 태준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정숙은 서류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구나. 혼자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버텼어요. 이제 끝을 봐야 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대형 법정이었어요.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정 앞쪽에 원고석이 있었어요. 정숙이 앉았습니다. 옆엔 김재현 변호사가 있었어요. 건너편 피고석엔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이 함께였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가 30명 넘게 왔어요. 일반인들도 10명이나 됐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여성 판사였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법원 서기가 받아서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먼저 피고의 불륜 증거입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5년치가 제출됐어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총 결제 금액이 12억 원입니다. 원고는 단 한 건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김 변호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호텔 출입 CCTV 영상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태준과 소희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다음 영상이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함께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김 변호사가 사진 50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식당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공원을 산책하는 장면, 명확했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불륜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소희는 업무상 필요로 자주 만났던 것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은 부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김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업무상 필요로 명품 가방을 선물합니까? 호텔에서 동거합니까?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한 가지 더 제출하겠습니다.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계장부였어요. 피고의 비자금 조성 증거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10년간 회사 자금 20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제출됐습니다. 회사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었어요. 매달 1억에서 3억씩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검찰에 형사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방청석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급히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옆 변호사들과 급히 속삭였습니다. 태준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증거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2개월 후로 지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법정이 끝났습니다. 정숙이 일어났어요.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사모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자금 의혹은 사실입니까? 정숙은 준비한 종이를 꺼냈어요. 짧은 멘트를 읽었습니다. 40년간 헌신했지만 배신당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태준그룹 회장, 비자금 200억 의혹, 10년간 회사 돈 빼돌려, 배임 혐의, 부인, 형사 고발까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태준그룹 주가가 폭락했어요.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15% 하락이었어요. 회사 홍보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 거래처 3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 재검토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움직였습니다. 회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예고했어요. 오후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사회이사 5명이 모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태준이 답했어요. 오해입니다. 경영상 필요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사회이사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태준은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무 정지입니다. 표결이 진행됐어요. 찬성 4, 반대 1. 가결됐습니다. 부회장님이 임시로 경영을 맡으십시오. 큰아들 민우가 떨떠름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경영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였어요. 태준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오전 10시 출석 요구였어요. 태준은 검찰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향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짧게 말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해 추궁당했습니다. 200억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경영상 필요한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태준은 답하지 못했어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태준은 탈진한 얼굴로 나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돌아갔어요. 소의가 없었습니다. 짐을 다 싸서 나간 상태였어요.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준은 쪽지를 구겼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빈집이었어요.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톱뉴스였어요. 태준그룹 회장, 검찰 조사 4시간. 비자금 의혹 수사 본격화. 태준은 TV를 껐습니다. 어둠만 남았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변론 기일이었어요. 법정은 이전보다 더 붐볐습니다. 취재진이 10명 넘게 왔어요. 방청석도 가득 찼습니다. 정숙은 검정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재현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건너편에 태준이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지난 2개월이 힘들었던 거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났다가 앉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의 비자금 조성 일부 확인됐습니다. 술렁거렸습니다. 회사 자금 중 120억 원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것이 적발됐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태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서류가 부실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판사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분류는 명백합니다. 비자금도 일부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 60%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방청석에서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자료는 80억 원 선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태준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그 선에서 합의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잠깐만요. 판사가 쳐다봤어요.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지금요? 네.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허가했습니다. 제출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가방을 열었어요. 노란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돼 보였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법원 서기에게 건넸습니다. 서기가 판사에게 전달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40년 전 회사 설립 당시 서류입니다. 스크린에 서류가 확대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한정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 신고서입니다. 다음 서류가 나왔어요. 회사 지분 등록 서류였습니다. 한정숙 지분 30%,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1985년 당시 피고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은행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회사 설립 자본금 전액 5천만 원. 원고가 친정집을 팔아 마련한 돈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지분 30%를 원고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어요. 명의신탁 계약서였습니다. 태준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속삭였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거였습니다. 판사가 제지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태준 측 변호사들이 당황했습니다. 급히 회의했어요. 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0년 전 일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사가 끊었어요. 2주간 휴정하겠습니다. 서류 진위와 법적 효력을 확인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사모님, 회사가 원래 사모님 것이었습니까? 지분 30%가 사실입니까? 정숙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회사 설립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법적 권리를 찾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태준그룹 실소유주는 부인이었다. 회사 지분 30%, 40년 만에 드러난 진실.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 지금은 2조 원. 인터넷이 들끓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40년 내조의 대가가 이거였구나. 남편 배신의 결말 제대로네. 사모님 응원합니다. 태준그룹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10% 하락했습니다. 이사회가 또 열렸어요. 사회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지분 30%가 사모님 것이라면 최대 주주가 바뀝니다. 혼란이 가중됐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세 번째 변론이 열렸어요. 법정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어요. 진본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태준이 얼굴을 감쌌어요. 판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회사 지분 30%는 원래 원고 소유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판단하겠습니다. 아파트, 펜트하우스, 예금 등 총 500억 원. 이 중 70%인 350억 원을 원고에게 분할합니다. 방청석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위자료 100억 원도 인정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의 배임죄는 별도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판결이 끝났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김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법정을 나갔어요. 기자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사모님, 소감 한 말씀. 6천억 원 지분 되찾으셨는데요. 정숙은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지킨 겁니다. 40년 전부터 제 것이었으니까요.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4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겼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판결 직후였습니다. 태준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본사 20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사회이사 전원이 참석했어요.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직 해임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6,
반대 0. 만장일치였어요. 40년 만에 태주는 본인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숙이 최대 주주가 됐어요. 지분 40%였습니다. 이사회는 정숙을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새 CEO를 외부에서 영입했습니다. 회사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청담동 펜트하우스에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찾아왔어요. 이 집은 원고 소유로 판결났습니다. 퇴거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집행관이 돌아갔어요. 태주는 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100억짜리 집이었어요. 이제 남의 집이 됐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2개뿐이었어요. 벤츠 승용차도 재산분할 대상이었습니다. 매각 명령이 떨어졌어요. 중고차 매장에 넘겼습니다. 중고 소나타를 샀어요. 10년 된 차였습니다. 에어컨도 잘 안 나왔어요. 새 집을 구했습니다. 강남 외곽 30평 아파트였어요. 월세 300만 원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왔어요. 짐이 적어서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새 아파트 거실에 섰어요. 창문이 작았습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왔어요. 벽지도 낡았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큰아들 민우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부회장직은 유지했어요. 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급여가 50% 삭감됐습니다. 월급이 반으로 줄었어요. 주요 의사결정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다 결정했어요. 민우는 유명무실한 자리가 됐습니다. 막내 민호는 더 심했어요. 상무직에서 평직원으로 강등됐습니다. 사무실도 바뀌었어요. 4인실로 옮겨졌습니다. 동료들 시선이 따가웠어요. 회장 아들이 저렇게 됐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들 모두 예상했던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춰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았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외제차도 팔았어요. 국산차를 샀습니다. 자녀 교육비도 줄여야 했어요. 국제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소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익십이었습니다. 태준이 찾아갔어요. 소희가 다닌다던 헬스클럽이었습니다. 이소에 회원 계신가요? 탈퇴하셨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물었어요. 소희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퇴사하고 연락 끊겼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문만 돌았어요. 다른 대기업 임원이랑 만난대요. 해외로 나갔다는 말도 있어요. 태주는 홀로 원룸에 남았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매일 밤 소주 한 병씩 혼자 마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배임죄 재판을 받았어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고합니다. 벌금 50억 원도 추가됐어요.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항소했지만 2심도 같았어요. 대법원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벌금 50억 원을 내야 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남은 돈 대부분이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5억으로 줄었어요.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됐어요. 당뇨도 심해졌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했어요. 밤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했어요. 그래도 자다 깼습니다. 체중이 15kg 빠졌어요.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집은 청소도 안 됐어요. 혼자 사니까 관리가 안 됐습니다. 설거지가 쌓였어요. 쓰레기가 넘쳤습니다. 지저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어요. 태주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왼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나왔어요. 휴대폰이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이웃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비를 불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했어요.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큰아들 민우가 병원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생활도 빠듯했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상급 병실이 아니었어요. 6인실에 입원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돈이 없었어요. 민우와 민우가 번갈아 면회왔습니다. 하지만 간병은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만 보고 갔습니다. 태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퇴원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월 비용 200만 원이었어요. 민우가 부담했습니다. 4인실에 배정됐어요. 좁았습니다. 침대 4개가 다였어요.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오갔습니다. 간호사가 밀어줬어요.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어눌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면회 왔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태주는 혼자였어요. 민우가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30분 있다가 갔어요. 딸 혜진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전화도 잘 안 했어요. 언론은 3년간 추적 보도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몰락, 40년 내조 아내에게 복수당한 남자, 탐욕의 대가, 요양병원 신세, 기사가 수십 건 나왔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기업 윤리의 교훈적 사례입니다. 대학 경영학과 교재에도 실렸어요. 사례 연구로 쓰였습니다. 태주는 요양병원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아내가 손을 잡아주던 날. 눈물이 흘렀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한정숙은 70세가 됐어요. 태중그룹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본사 20층 의장실에 출근했어요. 분기마다 이사회를 주재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가 안정됐어요. 회사 매출이 연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숙의 지분 가치는 1조 원이 넘었어요. 의장실 책상은 넓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책상 위엔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반지하 단칸방 앞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정숙은 가끔 그 사진을 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 지나갔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의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어요? 고마워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사회환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40년 내조 여성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혼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을 도왔어요.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재취업 교육도 했어요. 매년 100억 원씩 기부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어요. 헌신의 아이콘, 여성 인권의 수호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딸 혜진이 3년 전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곁으로 왔습니다. 재단 이사로 일하며 어머니를 도왔어요. 주말이면 함께 산책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옆에 있잖니.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막내 민우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어요. 정숙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포기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강남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 야경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불빛들이었습니다.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반지하 단칸방, 좌판 장사, 아이 셋 키우던 날들, 회사가 커지던 순간들, 남편의 변화, 배신의 순간, 법정에서의 싸움, 이겼습니다. 모든 걸 되찾았어요. 하지만 행복한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잠 못 드는 날도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40년. 이게 맞는 걸까? 돈을 되찾았지만 40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는 아직도 연락이 끊겼어요. 외로웠습니다. 3년 전 재단 행사가 있었어요. 200명의 여성 청중 앞에서 강연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태주는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투병 중이었어요. 휠체어 생활을 했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어요.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한 달에 한 번 면회 왔어요. 30분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태주는 가끔 중얼거렸습니다. 숙.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하늘만 보였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회사 본사 건물 옥상 정원에 올라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서울 시내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황빛이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의장님, 이달 재단 후원금 내역입니다.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100억 원이 집행됐어요. 이혼 여성 300명을 도왔습니다. 재취업 성공률이 80%였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수고했어요. 비서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자리였어요.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그래도 텅 빈 느낌이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40년. 돌아올 수 없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정당한 권리를 찾은 거였습니다. 석양이 점점 짙어졌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숙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혜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오늘 뭐해?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모녀가 마주 앉았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혜진이 물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행복이 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후회는 안 해.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40년을 버텼습니다. 혼자 일어섰어요.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그 대가는 컸어요.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는 이겼어. 40년을 버틴 여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침대에 누워서, 거실 소파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